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광진복지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온라인 심포지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광진복지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구혜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11월 1일이었죠. 저희 광진복지재단이 설립됐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광진구민의 상당히 많은 관심과 격려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광진복지재단은요,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광진복지재단의 가장 중요한 사업인 모금과 배분이라고 하는 것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우선 성금 모금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에서 약 13억 정도를 저희들이 모금을 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특별 모금으로는 3억 5,800만 원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중 모금으로는 4,300만 원, 이래서 총 17억 3,100만 원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열심히 모금을 했다는 것들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금에 대한 배분도 굉장히 저희들이 신경을 썼는데요. 3,000 가구 정도의 명절 지원금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65세 어르신들에게 방역 물품들 이렇게 해서 약 1억 6,4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800명의 임산부들에게 쿨매트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더워서 밖을 나가시지 못하는 그런 어르신들 50가구에 이동식 에어컨을 설치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 배분 활동했었고요. 그리고 16개 기관의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틈새 복지 서비스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담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또 복지 관련된 물품들을 또 저희들이 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저소득 아동과 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이런 모금과 배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어떤 그런 나눔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나눔 교육, 그다음에 복지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들에게 안전과 금융 교육, 이것을 오프라인으로 약 1,000명 정도의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개발 연구라든가 광진복지 기준선 기초연구, 그리고 광진복지 욕구조사 등 3개 연구 사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세미나, 뿐만 아니라 광진복지 네트워크, 이런 다양한 간담회들을 통해서 정말 명실상부한 광진의 복지 컨트롤 타워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신생복지재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금에 있어서 아직 서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추운 겨울이 올 텐데 어려운 분들을 도우려면 정말 더 많은 성금이 필요하고,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그런 주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제 앞으로 더 많은 성금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따뜻한 온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부도 투자다라는 그런 주제, 그래서 신나는 기부, 쉬운 기부, 그리고 생활화된 기부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정말 모시기 힘든 분들 함께 모셨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를 해주실 황신의 한국모금전문가협회 상임이사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탤런트 황신혜보다 훨씬 더 미인이신데요. 네, 얼마 전까지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모금 본부장님으로 활동하셨고요. 그리고 비영리단체 후원 모금 위해서 전문가들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정말 독보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또 아주 귀한 분들 오셨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시고요. 교수님이시지만 사실 비영리 모금 관련된 현장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먼저 현재 그 비영리학교 회장님이시고 또 교보생명의 다솜이 재단 이사장님이시면서 서울신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신 양용희 교수님 와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아주 스마트하시면서 반짝반짝 아이디어가 빛나신 분이십니다. SK 브로드밴드 사회공헌 팀장이시면서 대한민국 대기업의 사회공헌 팀들이 모여 만든 한국 CSR 포럼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도영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공동모금회와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기 성금 모금이 시작됩니다. 광진구에서도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아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모금 활동을 가장 잘한다고 소문나신 우리 광진구청의 이혜진 팀장님 오셨습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은요, 온라인이기 때문에 촬영 후에 이 영상을 유튜브에 광진복지재단 채널로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아마 광진구에 있는 여러 공무원분들, 그리고 민간 복지시설의 담당자분들, 그리고 대표자분들, 그리고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님들, 뭐 이런 분들이 함께 이 심포지움 동영상을 보면서 우리 이번에 모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고민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제 발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도 투자하다라는 주제로 코로나형 모금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황신의 한국모금 전문가협회 상임이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모금가협회 황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인사는 마스크를 벗고 드렸는데 아직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시기니까. 오늘 주제는 그 지역사회에서의 기부, 모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올해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큰 변화를 겪었는데 기부나 모금에서도 큰 변화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진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을 돌아보면 좋을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모금과 투자를 이끌어내면 좋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최근 10년간 모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이었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을 모아서 굵직굵직한 우리나라의 모금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을 좀 꼽아보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거리모금의 전문화, 기술 기반 모금, 기부자 참여 캠페인, 또 원소스 멀티 유즈 방식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익 마케팅과 소액 기부 캠페인, 팬클럽 모금,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모금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같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대형 기관들은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모금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지역에 있는 소규모 단체들은 사실 이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따라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모금의 현실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이 트렌드를 크게 나눠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신규 마케팅을 강화하면서 그 기법의 기술 기반을 강하게 들여오는 거죠. 예를 들면 크라우드 펀딩 또는 온라인 모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후원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더라, 그래서 후원자로 가입시키더라 하는 트렌드 하나와, 두 번째는 인구가 정체되고, 그쵸,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또 출생률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직업 구조가 불안정해지기 시작하면서 잠재적인 후원자 풀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후원자들 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기관에 더 로열티와 관심을 갖게 할 것인가 라는 숙제를 안고 기부자의 성장에 관한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기반의 신규 후원자 확보, 그리고 기부자 성장을 통한 더 높은 후원의 방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굉장히 집중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기부자들의 관여도가 높아지다 보면 신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후원할 기관이 믿을 만한 기관인가, 충분히 우리에게 일을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가에 관한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그러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가에 대해서 도표를 좀 뽑아 보았습니다. 근데 개인 기부자들의 흐름을 보시면 2013년도에 잠깐 2014년도로 넘어가면서 주춤하는 흐름을 보이지만 이제 아주 미미한 기부 성장을 보이고 있죠. 근데 2013년도에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부금 세제 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액을 기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금액들이 낮아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금액이 줄은 게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제 아주 큰 흐름세로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고 완만한 성장 흐름을 보이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 이제 세대 간 연령대별 기부 참여율의 변화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특징되는 게 20대와 10대는 줄어들고 있고요. 기부 참여율이 30대, 40대, 50대, 60대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젊은 세대들은 기부를 참여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기성세대, 그러니까 30대 이상의 사람들은 어쨌든 살림이 어려워지든 어떻게 되든 조금씩 참여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의 심화,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 심화 현상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5년도부터 시작해서 기존의 기업들이 기부하던 금액의 총량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기부를 하는 기업들의 숫자 자체는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한 기업당 기부 금액은 줄어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n분의 1로 쪼개면은 이제 기부에 참여하는 기업 수는 증가하는 반면 한 기업당 기부하는 금액은 크게 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큰 흐름을 다시 한번 이렇게 쪼개보면 대체로 한 7가지의 흐름을 볼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요약을 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읽어보면 첫 번째, 예전에는 모금이 단순했는데 이제는 모금이 다각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초점도 변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양한 모금 기관들이 생기고 모금 활동이 활성화되는 동시에 기부자들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한 기관에 머물지 않고 이쪽 기관에 후원을 했다가 다른 곳으로도 옮겨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매체에서 새로운 매체로 옮겨가고 있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송, 신문,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어떤 은행이나 오프라인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온라인 디지털라이즈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옮겨가면서 모든 구조들이 조금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매체의 변화와 동시에 브랜드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인식이 높은 기관, 가까이 느껴지고 많이 들어본 기관은 훨씬 더 일을 하기가 좋아지는데, 반면 홍보가 적거나 브랜드가 살아나지 않는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시민들에게 어필을 할 때 그 반응도가 떨어지고 모금이나 후원도 어려워진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보, 브랜드, 이게 영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비영리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다라는 이슈죠. 세 번째 이슈는 이제 캠페인과 모금 방식에 일어나는 구체적인 어떤 그 개념들의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모금 기관에 있는 그 모금 담당자들이 주로 역할을 했었었죠. 근데 이 역할이 다각화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가 수동적으로 기부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부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기부자가 모금 역할을 하기도 하고, 기부자가 자기 가족들을 함께 기부하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모금의 어떤 역할자들이 더 화려하게 확장이 되더라. 특히 유튜브나 이런 SNS가 활성되면서 인플루엔서나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더라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기부의 개념이 어느 식으로 확대가 되냐면 이제 소비냐 기부이냐 요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부면 기부, 소비면 소비 이랬는데 요즘에는 착한 소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해서 그 제품을 사주기만 하더라도 청년을 지원하는 것이고 위안부를 지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제품을 구매를 하는데 컨셉 있는 제품 구매를 통해서 좋은 사회 일을 한다. 이러니 이제 시민들이 참여를 할 때 반드시 기부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소비를 하면서 그런 의미를 참여할 것이냐, 이런 식의 패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NGO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를 가져오겠죠. 이 결과 NGO들도 그 홈페이지에
온라인 쇼핑몰 같은 구조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굿네이버스의 온라인 쇼핑몰은 사회적 협동 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으로부터 만든 질 좋은 제품들을 디스플레이를 하고 기부자들에게 그 제품을 적극적으로 판매를 유도를 함으로 인해서 기부자들이 구매자가 되고 기부 이후에 소비까지 이어지고 또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판로가 생기게 되는 이런 다양한 사이클들이 일어난다는 게 지금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양극화와 다양성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더 충분한 자원이 있는 곳들은 모금이 점점 더 다양한 활동의 양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자원이 부족하고 지역적으로 일하는 곳들은 그만큼 성과도 줄어들고 영향력도 정보도 다 어렵게 되더라.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화되더라 하는 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게다가 최근에 올해 그러게 두드러졌었죠.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정의연 사건 그리고 비영리 사건에 약간 이제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씩 등장할 때마다 시민들은 약간 비영리 또는 기부, 모금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증폭이 되면서 과연 NGO들이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또 정부 또한 NGO들에 대한 투명성 문제를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슈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NGO로서는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버거운데다가 기술은 더 발전돼서 더 열심히 달려나가야 되고 기부자들은 줄어들고 있고 게다가 행정 일은 더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딜레마가 생기는 현상이 지금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동향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길을 찾아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백투 베이직이죠. 함께 가는 개인 가치 그리고 공익 가치. 그래서 이거를 너무 어렵게 풀고 방법론적으로 세련되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장, 우리 지역사회에서 누구와 맞닿아 있는가? 우리가 지금 대화해야 될 상대는 누구인가?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은 누구인가? 여기에 본질적으로 관심을 갖자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기관들이 자기 정체성,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서비스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를 가지면 그 안에서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론들을 지난해 12월에 냈는데 올해 코로나가 터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국민들도 NPO들도 그리고 시민들이죠. 수혜자들도 다 길을 잃었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올해 초부터 저희 한국모금가협회에서는 NGO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부자와 커뮤니케이션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재난에 처한 이웃들을 이런 방식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놓치지 말고 보내라고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지게 되거든요. 긴장을 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 뭔가의 이제 새로운 솔루션이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럴 때 침묵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들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에게 더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럴 때 기관의 정체성과 존재감이 더 전달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도에 세운 모금 계획이 무력화되고 또 재난기부금으로 모든 기부금이 집중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자본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취약계층의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얼굴을 대면하고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여러 가지 기술 기반의 모금들은 발전을 하지만 우리가 그 역량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이런 애매모호하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제 많은 기관들이 상반기에 기업들이 후원금을 꽤 많이 풀었기 때문에 기업 의존을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업들도 지금 바닥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좋아질 거라고 예측하지 않거든요.
이제 작은 그 소상공인들부터 개인 사업자들부터 위기를 빨리 겪게 되지만 그 하부 구조가 무너지게 되면 위에 있는 이제 중간 규모의 기업들이나 대기업들도 2021년도 내년에는 이 위기에서 더 직면하게 될 것이다. 더 경제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은 기부금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보편적인 전망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정해진 자본을 가지고 더 의미 있는 사회 공헌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전략적이고 유의미한 것들로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기존의 지역사회에 그냥 막 뿌려지는 형식으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후원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훨씬 더 유의미한 메시지들을 기업과 소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 광진구에서 모금을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기업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숙제들을 안게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기업들은 다 안 좋아지는데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 수익을 남긴 곳들이 있죠. 온라인 쇼핑입니다. 온라인 쇼핑과 또 플랫폼 또 배달 사업 뭐 이런 거죠. 딜리버리 서비스. 이제 사람들이 바깥 활동을 잘 못하게 되니까 식품 배달 또 쇼핑몰들을 가정으로 배달하는 이런 구조들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게다가 건강식품들 그런 것들을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식품과 몸에 좋은 음식들을 판매하는 곳들은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료용품들 또 이제 건강과 관련되는 어떤 그런 약품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매출 구조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거꾸로 얘기를 하죠. 과연 어떤 기업들이 지금 기부를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시장의 구조를 좀 들여다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지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는 어떤 기업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 그 기업들과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할 일들은 없을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는 게 각 지역 거점 기관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재난은 우리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줬습니다. 이제는 그 재난이라는 것이 자연재난처럼 어떤 특정 지역에만 이렇게 그렇죠? 특정 지역에만 제한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어떻게 파급 효과가 퍼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긴 기간 동안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우리 경제 구조나 여러 사람들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놓는 데까지 영향을 주고 그게 이 가운데서 누가 제일 힘들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부유층은 괜찮습니다. 재정적으로 넉넉하기 때문에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되지만 취약계층일수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각하게 더 이 이슈를 들여다보게 된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일상적인 체계 안에서의 돌봄은 가능했었는데 대면을 할 수 없고 기존 활동들을 이게 집합구조를 다 흩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던 사회복지 프로세스가 많이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 프로세스가 깨어지니까 한부모 가정 이라든가 또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시설에 나가서 낮 시간을 보내고 싶어도 돌봄이 어렵고 더 어려워지는 게 지역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복지관들이나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더라. 이 말은 거꾸로 다시 이렇게 큰 흐름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분들의 어려움은 다시 지역사회에서 부메랑으로 회전이 돼서 기업들의 위기로 다가오고 기업들의 위기가 된다라는 건 거기에서 고용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또 일상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이 종합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바로 모금이고 기부이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부가 내가 불쌍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무너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과 우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대면이 끊어졌기 때문에 어느 구석에서 누가 위험에 처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환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금을 조금 더 협력적으로 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 것인가.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일이고 여기까지는 과거에 안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이 아니다 라는 식의 정의를 탈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개념을 새로 잡아야 되는 거고, 우리 기관이 이럴 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도 하나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후원을 이끌어내서 선순환의 파이프라인을 까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개념에서 어떻게 연결을 시킬 것인가. 우리 지역 사회를 서로 커넥션하고 링크하고 서로 순환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과제를 더 거시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관점들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지금은 단절의 시기가 아닙니다. 대면은 만날 수 없지만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더 많은 필요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기이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지탱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닥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지에 필요한 것은 어떤 기능을 더 탑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어떤 기능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체질을 바꾸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우리가 이거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도와야 된다.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활력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서로 주민과 상공인들이 소통을 하고, 또 상공인과 상공인이 소통을 하고, 기관과 공공기관과 민간기관들이 소통을 하고 해서 함께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답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금과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 우리가 돈만 생각하면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돈만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정보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그 다음에 자원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만 쫓아다니면 사실 돈만 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기업은 네트워크를 갖고 있습니다. 또 기업은 또 홍보를 할 수 있는 망을 갖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 안에 인적 구성을 갖고 있고요. 기업은 또 물건, 물자 이런 것들을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의 유통망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시스템과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기반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하게 되면, 그 이제 보이지 않는 자원들, 리소스들이 딸려올 때 이 재정적인 자원도 같이 끌려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리소스 활용을 하지 않고 돈만 주십시오 하게 되면은 그 돈만 줄 수 있는 기업과 기부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부자 소통, 그리고 여러 개 모금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종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려우면 기부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려운 때일수록 기부를 더 많이 합니다. 왜냐? 어렵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거든요. 내가 어려우니까 타인의 어려움에도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근데 기부를 못 얻는 거는 왜 못 얻을까요? 그거는 함께 하자고 초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금은 저희가 이제 제가 요 대목에서는 좀 저희끼리 농담 삼아 하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모금은 삥 뜯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모금을 구걸이나 누군가한테 돈을 이렇게 뜯어내는 행위,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행위로 인식을 하는데, 기부를 요청한다라는 건 사실 어떤 좋은 일에 대한 인비테이션이에요. 본인이 초청에 응하고 안 하고는 자기의 자유입니다. 선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흐름을 살리는데 함께 합시다 라고 인비테이션을 보내는 겁니다. 지역 상생에 참여합시다. 함께 해주세요. 와주세요. 그리고 한 번 응한다고 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다 준비가 돼 있지는 않거든요. 2번, 3번 인바이트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게 되면 처음에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한 사람, 두 사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나도 뒤따라가야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캠페인이라는 것은 그 먼저 한두 사람이 행동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내가 줄 수 있는 아주 작은 도움을 어떻게 보탤 것인가에 대한 그 흐름이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지역사회 모금은 훨씬 더 활성화돼야 되고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멀리 아프리카를 돕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내 주변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 주변에 우리 집 앞에 슈퍼마켓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집 앞에 있는 육개장집이 문을 닫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작은 도움을 마련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고 거기에 주민들과 지역 상공인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이 일을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이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면은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후원자 관리라는 것은 단 하나로 단어로 얘기를 하자면 소통이라고 합니다. 소통이 잘 되면 후원자 관리는 저절로 된다라는 거죠. 엄청난 예우를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역사회 주민들과 더 어떻게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필요를 우리가 당한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모으는 것 그것이 기부 투자이고 우리 지역사회에 대한 투자이고 기부이고 협업, 상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어떤 공동체의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과 그리고 기관의 신뢰 그리고 투명성 제고 또 무엇보다도 기부자와의 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황신혜 상임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부의 필요성과 기부자들의 특성에 대해 한국비영리학교 회장이신 양용희 교수님께서 토론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고 있는 양용희 교수입니다. 오늘 광진복지재단에서 기부와 나눔에 대한 심포지움을 하는데 여러분과 함께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앞서 여러분들이 나눔에 대한 기본적인 좋은 또 기부 행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나눔 기부 행위를 할 때 어떠한 동기로 하느냐, 크게는 우리가 기부 행위를 할 때 동기 요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내재적 요인, 그러니까 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동기,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기부 활동을 하느냐 하는 거고요. 하나는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기부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외적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적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기부와 관련된 법과 제도라든지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재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 행위를 사람들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다 충족시켜 줘야지만 우리가 기부 행위가 잘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 기부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부 행위에 있어서는 우리가 외부적 요인에 있어서는 기부 환경의 어떤 성숙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법과 제도가 잘 갖춰줘야 되는데요. 우리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지는 그 사회에 필요한 것을 이룩하는 어떤 사회 통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사회의 어떤 제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외적으로는 법과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부 행위를 할 때 세제 혜택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기부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죠. 또 외부의 그 경제 상황에 따라서도 기부 행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의 내적 요인과 좀 별개로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제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기부 행위가 기부금 모집이 굉장히 성장하다가 최근에 좀 이제 약간 정체된 환경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우리가 다시 어떻게 이 기부 행위를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더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부를 왜 하는가요? 결국은
우리 사회가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내가 그 자원봉사를 하던 물질적인 어떤 도움을 주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필요한 우리 사회의 어떤 이런 그 문제 변화 욕구.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변화 욕구에서 국가가 하는 일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러분 세금하고 기부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데, 세금을 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사회 공익적인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거나 기부를 내서 하는 거, 그건 다 동일합니다. 근데 다른 점은 세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법적 제도적으로 어때 강제적 요인이 있는 거죠.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부라고 하는 건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세금보다 이 기부 나눔 행위가 훨씬 우리 사회에 소중한 거다. 자발적 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민간의 역할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나눔을 하는 우리 행동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이제 민간의 자원들이 점점 커지죠. 우리가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 문제점, 신자의 문제점을 얘기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이 자본 시장은 점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눔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민간의 자원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부 행위와 모금 행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부 행위는 내가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의 그 도너들의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모금 행위는 펀드레이저의 행위를 말합니다. 모금을 하는 사람. 그래서 외적 요인에 있어서도 기부 행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조세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법과 제도적으로 사람들이 기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면에 모금 행위가 잘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금과 관련된 기부금 관련된 법이 또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가 조사를 했습니다. 왜 당신들 기부를 안 합니까? 항상 첫 번째 요인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투명하지 못해서 기부 사용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기부금 관련 그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내적 요인에서 기부 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이 작용하는 것이 이 모금 단체, 모금하는 사람들의 투명성,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선진국의 기부 정책 제도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는 제가 아주 여러 차례 제가 그 뭐 행안부에 거기 관련된 어떤 위원을 할 때 몇 번 얘기했는데, 우리의 법 제도를 보면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은 그것이 누구 입장에서 돼 있냐 하면은 정부 내지는 모금 행위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호주, 영국 관련된 법들 제가 한번 다 쭉 살펴봤더니 거기에는 누구한테 초점이 되어 있냐 하면은 기부자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이라는 것도 뭐냐면 기부자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낸 기금이 얼마큼 올바로 사용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기부자 행위 촉진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그걸 국가나 정부가 뭐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로 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우리가 좀 아쉽다. 그래서 이 선진국들의 그 법을 보게 되면 투명성 강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모금 관련돼서 너무나 정부가 관리 감독을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는 뭐 기부금 사용의 그 제한, 뭐 과거에는 2%, 지금은 이제 15%까지 굉장히 올라갔음에도 불구하죠. 근데 사실 이 모금 그 비용 상한을 정한 데는 거의 없습니다. 아주 일부, 카나다의 일부 주에서만 돼 있지 거의 없습니다. 그 대신 뭐냐면 투명하게 해라. 그러면 얼마나 쓰는지 투명하게 하면은 기부자가 거기에 기부하든 안 하든 투명하니까 기부자가 알아서 판단해서 한다. 그 투명이 어느 정도 돼 있냐? 모금 행위에 대해서요.
길거리에서 모금하려고 그러면요, 법적으로 크레딧 받은 걸 다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방송에서도 이거는 법으로 다 승인받은 겁니다. 라는 것을 다 어떤 주의에서는, 미국 주의에서는 다 크레딧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게 좀 거꾸로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쭉 한번 정리를 다 법과 등록 인허가, 세제 혜택, 모금 비용 거의 없습니다. 캐나다에서 일부 주에서 제한적으로 좀 있는 경우가 있지. 저도 이거 사실 조사를 하고 각 나라 들어가서 관련된 거 다 검색하고 찾아봤는데 봤더니 없어요. 미국에는요 50개 주 중에서 기부와 관련된 그 제도 법 규정이 있는 주가 무려 40개 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은 제한이 없어, 뭐 프리하게 다 모금하게 행했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금하는 단체들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왜? 이걸 잘해야지만 사람들이 기부를 더 잘하는 거거든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이제 내재적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여기 있는 것들 한번 정리한 것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민간에서는 자율적인 그 의식, 특히 윤리의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나눔과 좀 다른 말입니다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많은 것들 이데올리그로 재단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진보냐 보수냐, 그죠? 정치권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우리 학계도 그렇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건 지금 진보 보수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뭐가 문제나 윤리적인 문제.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윤리적 법과 제도를 안 지켜서 그 사람이 형벌을 받는 거지, 성격이 좀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해서 법적인 제재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근데 사람들은 내세운 게 뭐냐면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윤리적 자기 행위는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나는 진보다 보수다 이걸 내놓고서 그걸 포장해서 굉장히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호도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 행위하는 데서도 나의 윤리의식, 내가 조금 더 이제 나의 것을 아껴서 나의 시간을 아껴서 나눔과 다른 사람과 같이 나눈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을 때 굉장히 그건 중요한 우리 그 나눔문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가 이게 그 중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모금과 관련된 그 법 중에 하나가 펜실바니아 주에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한 기부 행위에 대해서 모금 행위에 대해서 아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 대신 모금을 하는 데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강제로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공개하고 투명하게 하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개인 또 기업 기부 곡선을 그렸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짧은 시간 10여 년 사이에 1999년도에 2조 9천억이 거의 14조까지 올라가는 4배 이상이 한 15년 사이에 이루어진 나라는 제가 조사해보면 전 세계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거는 거기서 멈춰섰습니다. 2014년 5년부터 13조, 14조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눔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정책,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좋은 기부 환경을 만들 수 있겠는가. 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고 했을 때 그러한 좀 이타 정신을 갖고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이 만났을 때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우리 사회의 그 바람직한 기부 문화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부 행위와 모금 행위의 차이를 구분해 주시면서 기부자 중심의 정말 모금 정책 제도 그리고 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 자율적 관리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해주신 양용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기업 기부의 특성과 기업 모금 노하우에 대해서 김도영 한국 CSR 포럼 대표님께서 토론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입니다. CSR 포럼에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기업의 그 사회공헌 관련, 모금 관련, 기부 관련 그 전략들의 변화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시적절하고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향후 기업에 대한 모금 전략을 수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 이런 기업의 특히 코로나 이후의 사회공헌 및 기부 전략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고요. 뒷부분에서는 우리 가장 모범적인 지자체 중 하나죠. 광진구에서 광진복지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모금 활동 앞으로 좀 더 나은 지역 주민을 위한 활동을 하는데 어떤 방안들이 있을지 하는 아이디어를 드리는 것으로 제 발표 시간을 구성할까 합니다. 먼저 모든 기관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늘 이렇게 코스트라는 관점과 그다음 베네핏, 리스크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의 밸런싱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어떤 기부를 할 때 어떤 베네핏을 직접적, 간접적 이런 베네핏을 원하는가,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떤 리스크를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리스크를 해칭하려고 하는가라는 관점이 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쭉 한번 현재 변화 과정을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는 데 있어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는 트렌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많은 기업은 수동적, 피동적인 것 같습니다. 즉 사회로부터 요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응 활동으로서의 사회공헌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부의 어떤 요청이 있고 외부에서 어떤 인정을 받느냐 이런 관점이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금 전략을 수립할 때 이런 관점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가 싶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업들은 경영 전략의 변화, 코퍼레이티브 릴레이션, 기업과의 관계의 변화, 그다음에 일하는 방식의 변화들이 있었고요. 특히 기업에 대한 사회에서의 기대 또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런 경영 환경의 변화 때문에 기업의 사회공헌 전략과 기부 전략이 지금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컨설팅 회사는 코로나 이후에 기업이 이렇게 변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자료를 낸 것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회 안전망과 기업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그 내용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그 새로운 환경에서 이를 이해하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진은 뉴노멀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책임과 함께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을 올 초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적용이 되고 많은 변화들과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요약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있다. 새로운 방식이다. 이것은 잠깐 변화했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영구적으로 아마 이런 변화가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한 기업의 총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경영 환경은 생각의 힘을 요구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상의 공감과 감수성을 더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다. 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숫자로만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연계된 실적, 주가, 추구를 하는 꿈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하고 유일한 생존법이다.
이것의 내용은 결국 기업이 돈 버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의 관계, 사회 문제 해결에 어떻게 연계하느냐를 대중들이 바라보고 있고 그것을 기업이 이해해야지 생존할 수 있다라는 기업가 관점에서의 선언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 방향으로 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기업 사회공헌의 트렌드를 한 4가지 정도로 봐왔습니다. 기업이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주체 중에 하나로 역할이 변화되고 있더라. 두 번째는 다자간 협력 모델, 특히 대중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이런 모델들이 확산되고 있다. 세 번째는 소셜 임팩트를 성과로 인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이루어지는 측정이 바로 소셜 밸류에서 소셜 밸류 측정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기업 사회공헌은 이렇게 시장 경제와 사회적 관계 하이브리드 영역에서 앞으로 많이 발전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속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다양한 다른 요인들이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 OECD의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영역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기업들 특징 10가지 얘기했는데요. 이것을 요약하자면 성장 위주에서 리스크 관리로 리스크 관리 부분이 굉장히 확장될 것이다 라는 첫 번째 리스크 관리에 대한 거. 리스크라는 건 외부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성이 증대할 것이다. 비즈니스를 넘어서서 소셜 릴레이션까지도 염두에 두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범위가 확대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리스폰시블 비즈니스 컨덕트가 브랜드 가치 제고로만 이제까지 생각해 왔는데 그걸 넘어서서 리스크 해칭, 위기관리 상황을 극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지속가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 더더욱 강화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한 대기업의 수석 연구원이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또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업 사회공헌의 주요 이슈를 아젠다 선점 경제, 이제까지 많이 해왔던 것보다는 뭔가 임팩트 있는 새로운 모델에 대한 아젠다를 던지려고 할 것이다. 사회공헌 할 때도. 두 번째는 기업의 소셜 밸류, 내재화가 가속화된다. 즉 이코노믹 밸류, 돈 버는 것과 소셜 밸류, 사회적 기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통합될 것이다. 즉 사회 공헌 활동만이 아니고 기업의 경영 활동 자체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가속화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가치 성과 측정을 기반으로 해서 소셜 임팩트 추구가 본격화될 것이다. 네 번째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복지 영역에서 소외 계층 지원 사업 중심에서 사회 문제 원인 해결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아젠다가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이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더라입니다. 또 환경과 같은 이런 거대 담론들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업 혼자 할 수 없고 또 복지기관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십이 강화되고 정부, 기업, NGO와의 파트너십과 더불어서 기업과 기업 간의 연계 파트너십까지도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NGO가 이런 경영 환경에서 기업과 같이 일하려면은 NGO가 기업을 이해하는 전문성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되고요. 이제는 NGO의 체질 변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체질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10개의 기업 사회공헌 담당 팀장들이 좌담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결론입니다. 그때 팀장들이 했던 내용들이 MPO의 전문성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기업이 사회공헌을 하려면. 그래서 MPO에 대한 지원, 전문성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팀장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협력이 강화돼야 되겠다. 즉 정부 MPO 플러스 기업 간의 협력들이 강화되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자. 마지막으로는 새 시대의 사회공헌 모델을 좀 모색해보자. 언택트, 온택트, IT, 홈, 상위 아젠다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정리하자면은 단기 성과를 내는 사회공헌 사업에서 장기 성과를 내는 사회공헌 사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더라입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단기 성과로 평가를 받는 전문 경영인 들을 넘어서는 아젠다이기 때문에 아까 양용희 교수님께서 늘 강조하셨던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업의 경영 철학,
특히 이런 그 오은호의 경영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진정성 부분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하셨었는데요. 바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이제 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기업의 경영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실무적으로 조금 재밌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쪽 Y촉이 기업내에 있는 탑 매니지먼트 사장이나 회장, 그 밑에 다운이 이제 그 뭐 실무자라고 한다면 X축을 이런 모금 기부했을 때 그 성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 하지만은 이벤트성, 단발성 사업. 이쪽은 성과는 늦게 나타나지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은 1사분면에 있는 것은 탑끼리 높은 사람들끼리 얘기해서 이거 도와주세요 해서 모금을 받는 건데 이건 모델 중심이고 관계성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과가 단발적으로 나타나고 보도자료로 나지만은 그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왜냐하면 모델에 깊이 관여를 않기 때문에 3, 4분기에 있는 것은 모델에 대해서 사회 변화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바텀업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안 좋은 게 실무자가 기업의 실무자에게 이벤트성 사업을 기부해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보자적인 관점이고요. 결국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요 2, 4분면으로 성과도 좋고 지속적으로 되는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뉴 노멀 시대의 특성에 기반한 사회문제 해결 모델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다자간 협력 모델 그리고 대중의 참여 또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모델들이 접목되고 있고요. 소셜 임팩트 추구를 하고 있고 소셜 밸류 측정들을 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기업 사회공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광진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유구한 역사와 지자체의 역량을 기반으로 할 때 이런 사회복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말고 민간 자원들 연계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민간 자원은 이런 기부 금액 있고요. 자원봉사 있고 또한 기업의 돈과 다양한 인프라들, 기업의 자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전문성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전문 인력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하고 트레이닝 받고 노력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 역량을 어디에 두느냐 중요한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진복지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그런 그 인프라를 좀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다른 서울에 있는 구청에서 뭐 저희 CSR 포럼과 함께 그 구청 내에 CSR 포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구청 내에 있는 기업들, 대기업만이 아니고 작은 기업들까지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CSR에 있는 트렌드도 같이 공유하고 또 그 관내에 있는 대학 또 다른 기관들 연계하고요. 하면서 구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들, 예산 플러스 행정력 플러스 산하 기관들까지 연결해서 기업이 사회공헌을 좀 더 시너지 있게 자기가 속한 지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노력들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도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연계 관련 전문성 축적이고요. 이것을 위한 전문 조직을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입니다. 세 번째는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입니다. 이런 노력들은 기업에 연계돼야 되고 기업의 연계를 위해서는 지자체, 즉 구청의 적극적인 지지와 응원과 관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그리고 더 넘어서 외부에 있는 자원들이 이 광진구를 위해서 같이 모이고 그것이 효과를 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모델들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이후 기업의 어떤 기부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업의 어떤 그런 경영 철학, 또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또 사회적 임팩트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모금을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광진구 내에 기업을 중심으로 한 CSR 포럼을 만들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김도영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모금 노하우에 대해서 광진구청 어르신복지과의 이혜진 팀장님께서 토론회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진구청 여가복지시설팀장 이혜진입니다. 마스크 끄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에서 민의 영역에서 모금 활동을 설명해 주셨다면 지금부터는 관에서 3개월간 이루어지는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출산율과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국가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는 결국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로 이어지며 이로 인해 생산 인구 비중이 크게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되기에 저출산, 고령화라는 현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는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각종 대책 마련과 실천에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20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객관적 지표인 평균 기대 수명, 가구 소득, 사회 안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관적 지표인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삶의 만족도 지수는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의 다양한 방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는 발생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라는 창구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2001년부터 서울시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간의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간협력 사업입니다. 광진구가 그간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2018년도에는 12억 7천만 원 상당, 2020년도에는 13억 2천만 원의 상당의 모금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이 중 성금은 약 45%의 비중을 참여합니다.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를 가진 빈곤위기 가정 지원에게 금액을 돌려주는데요. 약 80% 이상이 동절기의 생계비로 지원이 되며 나머지는 교육비와 의료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으로 가져온 성금 모금을 위한 전략을 4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광진구는 더 나은 삶을 꿈꾸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미션을 홍보한다는 것과 소속 기관의 사명감을 제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모금을 위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미션이나 사업에 대해서 지역사회하고 후원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결국 모금의 첫 단추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및 후원자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충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I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관리가 요구됩니다. 그간에 후원자의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자원 개발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는 후원자의 기부 행위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효율적인 자원 개발 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후원자 중심의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우선
잠재적 후원자에게 사업 안내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1차적으로 마주치는 실천 현장에서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당사자 욕구 파악과 수혜자 선정 작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후원자가 어떤 대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마케팅이 필요합니다. 또한 후원자 관리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연간 계획 및 매뉴얼 수립 등을 통한 철저한 후원자 관리로 후원 현황하고 내역도 공개하여야 합니다. 후원자의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홍보물의 제작도 필요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그 후원 모금 방법으로는 일일 찻집 운영, 그 다음에 바자회, 송년회 밤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능단체장 또는 주민들이 관내 사업을 소개하고 주민들을 신규 후원자로 개별하거나 기업 또는 종교기관 등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각종 특화된 모금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역사회 및 기관의 특성에 부합한 자원 개발 방법을 좀처럼 찾아보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함께 소통하는 주민들의 노고와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땀 흘린 그 헌신과 노고로 사람을 믿고 투자해서 이루어왔습니다. 모금 활동은. 각종 보도자료 속에서 우리구 실천 사례를 찾아보았는데요. 구청 구내식당에서 사랑의 국수 먹는 날을 운영하기도 했고 1080 콘서트를 통하여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고 매년 꾸준하게 성금과 성품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등등 이야기가 있는 따뜻한 모금 현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모금 전략을 위해서는 장기적 과제가 필요합니다. 그 기부자들과 더 쉽게 소통하고 그 다음에 그간 추진해오진 그 추진 사업 과정에 기부하시는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며 기부자들의 투명성과 신뢰 요구에 부응해야 됩니다. 조급한 실적주의는 지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동안 그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뤄왔던 일일 찻집이라든가 사랑의 국수라든가 또 7080 콘서트라든가 또 아파트 주민들 모금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광진구에서 이루어진 모금 노하우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동별로 더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 잘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해 주신 이혜진 팀장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황신의 우리 모금 전문가 협회 상임이사님과 그리고 양용희 교수님 그리고 김도영 대표님 그리고 이혜진 팀장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광진복지재단 1주년 기념 온라인 심포지움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몰랐던 그런 여러 가지 모금에 관련된 또 기부와 관련된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다양한 정보들과 또 지식들이 더 많은 모금액을 높이고 또 기부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진복지재단은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손이 닿으면 항상 닿을 곳에서 어려운 이웃들과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기부자들의 이런 마음들을 더욱더 존중해주는 그런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움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따뜻한 광진 만들기에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